안녕하세요. 늙은 노령 신현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언론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년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 기후 이변 때문에 집중호우가 이제 전국을 강타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댐들을 다 확인하고 북한이 방류를 기습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 그다음에 피해 지역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빠른 선포를 하고 행정적으로 누려질 수 있는 것들을 다 건너뛰어서 피해자한테 직접 돈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언론은 죽어도 보도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래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우리 이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좀처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올리면 잘 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의 흐름이라는 건 참 무섭구나.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문파가 여전히 많다 그래도 세월이 흐르면 다음 대통령에 대해서, 다음 후발주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신경을 쓰는가 하는 것을 요즘 절절히 느껴요.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어땠는가?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에 그렇게 퇴행을 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깊이 뿌리 박아둔 그러한 근본적인 것들이 살아남았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질병관리본부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방역을 제일 잘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방역을 잘한 게 뭐냐? 이코로 경제에서 가장 완벽하게 경제정책을 실시한 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이 경제 하향도가 아주 지극히 미미했고요.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비명을 지를 정도로요, 자기네들이요, 자기의 캐파, 능력으로는 다 주문을 당해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가전이요,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나가질 않고요. 주로 TV나 스마트폰이나 그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로 보면서 영화도 보고 막 이렇게 세상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거기다 유튜브 올리는 사람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다 잡혔지, 국경도 봉쇄하는 상태에서 잡았지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믿고 우리한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왜 막 감당을 못해요, 우리나라 능력으로. 그러니까 거기다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왜냐, 외국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려면요, 중국 거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저렇게 난리치지만요,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자기네들이 살균 한가를 다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언론에서 드러나는 거하고 뒤에서 벌어지는 건 다른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3년을 돌아보면요, 맨 처음에 인수위가 없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위가 없다라는 건 뭐냐? 100대 정책을 만들어 놨긴 하지만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현실에 맞고 한지는 인수위 동안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고 지금의 나라가 어떤 상태인지, 각 분야별로 어떤 상태인지 그러한 자료들을 다 갖고 그 100대 과제를 다 조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이 상징적이었으니까 맨 처음에 비정규직으로 1호로 이렇게 정규직으로 바꾼 거를 상징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변하지 않는 거는 의료나 이런 거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를 밀어붙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지난 50년 동안 자본은 계속 자본 이득이 커졌고 소득은 임금이 떨어지면서 소득 노동자들은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빈부가 격차가 벌어졌다는 걸 피케티가 증명을 한 거고, 임마누엘 사이즈나 그 많은 그 로빈슨이 그런 수많은 학자들이 그걸 밝혀냈어요. 통계치로요. 그게 21세기 자본부터 자본과 이데올로기, 그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뭐 이런 것들로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은 어떻게 권력이 됐나, 도덕 경제학, 막 요즘에 좋은 경제학들이 나오면서 그런 사람들의 노력으로 경제학들이 제대로 된 이제 통계치를 내고 있어요. 좋은 것들을. 그들이 주장하는 공통이 뭐냐? 자본의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서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니 뭐니 이런 거에 대한 세금을 계속 올리고, 상위 1%라는 고율의 세금을 물려서 청년과 세계화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재교육이 안 돼서 상당수가 자살을 하거나 인생이 망가지는 55세에서 62세의 그 재교육이 안 되는 노동
인구들을 그 노령 노동 인구를 도와줘야 된다. 무조건 청년이 가장 피해를 보니까 청년부터 도와주고, 그래서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 초소득을 만들어서 그런 가장 피해 보는 두 쪽에 주고, 나머지는 거기서 더 거둔 돈으로 하위 50%한테 현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산층 40%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하위 90%에서 50%까지의 중산층에게는 마음 놓고 좋은 교육을, 사교육을 안 해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걸 만들어줘서 얼마든지 상류층이 될 수 있게 해주고, 문재인 케어나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직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함으로써 집값에 대한 그 불안을 덜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자기가 많은 돈을 투자 안 하고 자기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나오는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경제학이란 그렇게 그런 것으로 집약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45년부터 거의 한 80년대까지 초까지는 이루어졌다라는 그 증거 자료들이 이미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로 서로 돌아가겠다고 약속만 하면, 합의만 하면, 정치적 합의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경제학자들이 정치하는 거예요. 경제학이 정치를 모르니까, 정치로서 떨어지니까 이 나쁜 짓을 다 했다라는 걸 깨닫고 죽은 경제학을 다 버리고 경제학 제국주의도 다 버린 거예요. 경제학 제국주의라는 게 뭐냐면, 경제학이 법학도 해가지고 무전 유제 만들어 놓고 유전 문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뭐 인문학, 사회학 이런 거에 다 들어갑니다. 의학까지 뭐 다 경제학이 들어가가지고 모든 학문을 지배하는 게 경제학 제국주의예요. 이런 걸 다 시카고 대학이 주도를 했고, 그거와 함께 그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그다음에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것들이 한 거예요. 그 아이비 리그 대학이 그래서 전 세계를 그렇게 경제학 지배주의로 만들면서 세상을 지난 50년 동안 불평등의 극단으로 만든 겁니다. 그 아이비 리그 출신 막 좋아하시는데요. 걔네들은 사실 인류의 적입니다. 거기 출신들이 세상을 다 말아먹었어요. 거기 하나에다가 시카고 학파가 더해지니까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가에 시카고 대학에서 다녔던 시카고 학파들이요. 거기서 밑에 있어서 이렇게 거기서 주워 먹었던 놈이 위스콘신 학파고 막 이런 학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막 서강대 때 그 박근혜 때문에 떠가지고 난리쳤던 저기 누구죠? 최경환 같은 그런 덜 떨어진 체이노믹스나 하는 그런 애들이 거기서 잘못된 경제학, 죽은 경제학을 했던 애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먹어버린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인사검증도 확실하지 않았지. 그래서 정책도 다시 하나하나 다 잡을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약간의 혼란이 따르죠. 최저임금 올리니까 막 난리를 쳤잖아요. 막. 그런데 그거는 한편에서는 그 자영업자, 중소자영업자를 돌보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그동안 진보 좌파는 노조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주변에 있던 애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하거나 제대로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중소상공인이 피해보는 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놨어야 되는데, 그거는 미리 못 세워서 뒤늦게 세웠어요. 그래서 그거 딱 하나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잠깐 실수하신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다 잡아서 덕분에 그 자영업자들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코로나19를 잘 잡았기 때문에 지금 매출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박근혜가 아무 머리에 든 것도 없는 박근혜가 사드 탁 들여놔가지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가뜩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사드 문제까지 겹치니까 더 죽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죠.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든지 잡아내려고 하기 위해서 하니까 중국도 가고 뭐 해가지고 음식점에서 먹고 막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뭐 이동영이나 낙곰수 아류들 있잖아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지들 입만 떠들어가지고 지들 이익만 거두기에 바쁜 애들 있잖아요. 가짜, 사이비, 그 낮은, 그러니까 정말로 나쁜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이 지 돈 벌고 지들의 명성 쌓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뭐 당한 거라는 둥 이따위 얘기나 하고,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똥파리니 뭐니 이따위 것이나 갖다 붙이잖아요. 그런 놈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진보 스피커라고 해서 꽉 잡고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진보 내부에서도 공격을 받았던 그런 상황을 하나씩 다 극복하신 거예요. 그러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김정은과 트럼프의 이런 자충우돌을 다 관리해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단 한 번이라도 겪은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일찌감치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하고 해서 휴전선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평화가 유지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신뢰도가 확 올라가고요, 신임도가 확 올라가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 수출할 때요, 보험료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익이 생깁니다. 이 제조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쪽에 오래 있으면요. 북한이 하고 한국하고 전쟁의 위협이 없다 그러면요, 한국 기업들이 경비로 지출해야 될 게 확 떨어져서요, 이익은 무조건 늘어납니다. 그것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그 3년에 남북한이 평화롭게 지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들이 얻은 이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숫자로 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팬데믹은 막 전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경을 새도 막지 않은 채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만 하면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면서 이걸 잡아낸 거예요. 관리 가능하게요.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러면서 그때 받은 방식이나 빨리빨리 만든 진단 키트나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능력이나 진정한 의미의 80년대에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박정희 사후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켰던 이 신세대의 제2산업화 세력,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다 몸에 익은 이 산업 현장에서 뛰었던 이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19 방역에 1등을 할 수 있었고, 정부와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그 헌신을 준 국민들, 그것을 따라준 국민들의 노력으로 전 세계에서 최고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런 것까지 해냈죠. 근데 그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프로리그까지 하고 이제 관중도 또 늘리게 됐잖아요. 이거를 다 해결해내신 거예요. 그때마다 막 증시가 흔들리고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가 꼬꾸라지고 국민의 삶의 질이 다 낮아지고 스트레스는 극단에 치르고, 거기에다 검언유착의 조국 죽이기 있었지. 얘네들이 이 짓을 얼마나 많이 해댔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공격과 위험과 위협 도전을 지난 3년 동안 단 한시도 빼놓지 않은 채로 계속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IMF를 정말 한 10번쯤은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요, 국민한테 힘들다라는 얘기도 안 하시고, 물론 머리는 하얘지시고 얼굴은 푸석푸석해지고, 대통령이 되셨을 때하고 비교하면 지금 너무 늙으셨어요. 그 잘생기고 멋졌던 모습이 너무 막 이렇게 상해서 정말 그 3년 만에 한 30년은 늙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하시면서 국민들한테 자기 힘들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워크를 많이 보는 이유가 이 기레기들이 안 보여주기 때문에, 문워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그 낮은 자세와 겸손함을 유지하면서도 어디를 가도, 현장을 가도 그 상생의 부분, 그래서 대기업에 가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협력업체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까지도, 그 분야에 있는 다른 업체까지도 공생하는 부분을 항상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공생의 현장들만 찾아가세요. 그래서 대기업과 재벌이 중소기업과 공생하게 만들고, 대신 그렇게 하는 대신 걔네들이 하는 거는 철저하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국가가 간섭도 안 해요. 필요한 지원 받아주고, 이거는 이 규제는 필요 없습니다. 이건 공무원이 힘을 쓰기 위한 규제다 그러면 과감히 없어지고, 그래서 기업들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중소기업과 협력한 채로 이런 실적들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워크를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일 비 오니까 수해 지역에 가서 노인분들 한 명 한 명씩 만나서 같이 눈높이로 무릎 꿇고 같이 얘기하시고, 존댓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제대로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리고 담당자한테는요, 담당자가 쩔쩔맬 정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홍수위 최고가 어디냐, 이게 얼마큼 있으면 내려가느냐, 북한에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데 지금 우리가 북한을 약속을 안 지키는 거를 우리가 칠 수 있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거는 정부가 잘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떡하겠냐, 우리가 북한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북한하고 언젠가는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그때 대화용으로, 우리가 협상용으로 우리가 쌓아둬야 되니까 그거를 그냥 욕을 먹더라도 참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능력을, 내부의 능력을 갖춰서 북한에서 내려 흘려보내는 물도 얼마든지 관리 수준이 가능하다는 것을 물어보고 그렇게 만들어 놨고 했다라는 것이 다 문워크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태영호 같은 애나
국회의원으로 뽑는 강남 같은 데야 잠길 수 있죠. 그 하늘에서 내려온 비도 그 더러운 거를 계속 보고 싶겠어요. 그 더러운 것이 모여있고 탐욕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서 그 악취나는 거를 쓸어내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좀 홍수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저지른 그 탐욕과 그 가장 큰 죄악들이 거기에는 너무 많아서 그 악취가 대한민국을 막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악취들은 사상 검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철진한 것과 함께 내보내야 됩니다. 쓸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집값이 좀 떨어져야죠. 안 떨어지면 세금이라도 많이 받아내야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걸 3년 동안 완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느끼는 게 노무현 대통령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너무 잘하셔서 노통보다도 더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앞으로 2년을 더 지켜가야 되지만 저는 이런 대통령이 다시는 못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뒤이어서 지도자급으로 잘하는 사람에서는 김경수도 있고 조국도 있고 이낙연도 있고 뭐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후발주자로서는 제일 강렬한 카리스마와 능력과 이런 것을 다 갖춘 사람은 조국 같아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도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는 어느 정도 카리스마가 좀 있어야 되고요. 바닥까지 내려와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서민적인 풍모도 또한 함께 갖고 있어야 돼요. 언어를 사용이나 이런 것들 다요. 그런 면에서 조국이 어저께 선언한 거나 이런 거는 자기가 정말 모든 엘리트적인 걸 다 벗고 나도 인정 노무현 대통령이 길거리에 섰듯이 그렇게 낮은 자세로 뛰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정치 선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성공을 거두면 인류 역사상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명확히 한 최초의 어떤 사람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정말로 카리스마를 갖춰가고 적인 풍모를 갖춰가는 첫 단계에 들어섰어요. 김경수 지사도 재판에서 승리하시고 나시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지 모르죠.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이 더 이상 어용 지식을 안 한다 그래도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나머지 2년도 얼마 안 남은 2년이 조금 안 되지만 레임덕 없이 잘하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지금 가장 공격을 받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을 올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은 내려갈 거라는 거는 저는 알고 있었고 그거를 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해 보면은요 답이 뻔합니다. 부동산 잡는 거는요 국민이 모두가 부동산 가격이 높다라는 거에 합의를 해주는 순간부터는 그 부동산을 잡을 수 있어요. 현재의 경제 체제에서는요 이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코로나19로 투자할 데가 별로 없고 증시는 지금 폭발 직전에 아주 비이성적인 과열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의 경제는 이 트럼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이번에 재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트럼프가 여태까지 어떻게든지 돈을 뿌려가면서 막아가고 있는 미국의 경제가 본질이 드러나서 바이든이 들어왔을 때는 손 쓸 수 없을 정도가 되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한 폭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은 위험한 상태고 이 증시는 대단히 불건전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막 1000조 이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총 1500조가 넘는 돈을 마련해서 쓰겠다는 이유가 미국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 타격이 어디까지 갈 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하되 중국이나 유럽의 형태를 봐야 되고 다른 그 경제권들의 눈독을 돌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투자가 몰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거를 정부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느냐? 요즘은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국민 모두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나왔을 때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럴 때는 외국 자본도요, 찍소리 못 합니다. 정부가 국민이 이렇게 다 원하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세계화라고 해도요, 주권은 국가에 있고 정부가 강력하게 나가고 국민들이 그게 오케이를 하면은 거기에 정치적 정당성이 들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세계화라고 해도요, 그 국가의 국민의 정당성이나 국민의 선택은 어느 나라도 넘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 모든 의견이 집값을 잡으라고 하면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잡혀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끝나갑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화이팅!